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벌써 140회가 넘게 했던 자리에 초대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강의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인터가 제 책상에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저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의 메인 전공 영역은 뇌과학인데요. 정확히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오게 됐는지 간단히 제 소개 올리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막스 플랑크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연구소라는 데서 석사와 박사를 마쳤고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독일의 대표적인 기초과학 연구소입니다. 예전에는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라는 이름이었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오피셜하게는 39명 나왔고요. 거의 40명 넘게 이제 연구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곳에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하면 기초과학은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응용과학이나 기술 분야는 바로 쓸모가 있는, 제품화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한다고 한다면 기초과학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런 것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싶은, 저 물고기만 왜 꼬리가 다르게 생겼을까, 왜 저 박테리아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은 슈투트가르트 밑에 튜빙겐이라는 곳에 있는 50년대부터 있었던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인데요. 아마 사이버네틱스 이러면 기계공학 전공자들은 바로 제어 이론이다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바이오 사이버네틱스는 다름 아니라 뇌가 몸을 어떻게 제어하는가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인간의 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개미, 벌, 그리고 물고기 떼, 새떼 뭐 이런 것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왕개미는 어떻게 개미 군집 수만 마리를 제어를 할까요? 또 여왕 벌의 경우에는 수만 마리의 벌들을 어떻게 제어를 할까?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떤 연구를 해왔냐면, 만약에 개미의 다리를 다 분질러 버리고 우리가 로봇 다리로 바꿔준다. 그럼 생물학적인 뇌가 기계 시스템을 연결된 상태에서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실험들도 했었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과 AI 또는 기계를 공통으로 관통하는 제어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거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계신데, 지금 이야기를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아마 끝낸 상태일 겁니다. 저 사람은 MBTI는 E일 것 같다. 먹는 거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말 저랑 직접 얘기를 나누시지 않았어도 CEO 여러분의 뇌는 이미 저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런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하는 관찰을 끝낸 상태인데, 제가 궁금했던 건 실제로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정보와 신호들을 접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호들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줄까? 그리고 100명의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저마다 다르게 볼까? 아니면 비슷하게 볼까? 뭐 이러한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100명의 누군가를 보면요, 80명 정도는 대략적으로 평가에서 일치합니다.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할 뿐이지 테스트를 해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읽어내는 정보가 대부분은 일치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누군가를 30분 보고 나서 내리는 판단이 이 사람을 한 학기 동안 보고 내리는 판단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첫인상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만들어진 첫인상은 잘 바뀌지 않는다, 맞건 틀리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하는 방식이 재밌었는데, 데이터화를 시켜다 보니까 인간을 연구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를 하고 바이컨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서 사람들의 표정, 움직임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캡처를 해서 우리가 가상현실 시스템 디지털로 아바타처럼 만들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사람과 똑같이 생긴 특정 움직임들을 볼 때 이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까, 뇌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알고리즘화 시켜가지고 로봇이나 또는 인공지능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소속 그룹은 VR 그룹이었고요.
뇌과학을 연구하긴 했지만 근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도시 전체를 저런 3D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장소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악수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해야 될 때 저런 글래스를 쓰고 보면은 완전히 입체적으로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데 보이는 모습이 로봇이냐 또는 인간이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종류의 연구도 했었습니다. 이제 연구를 마치고 나서 저 같은 이공계는 보통 기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국가연구소로 가거나 교수로 가거나인데 저도 끝나고 나서는 독일 국가연구소로 가서 노화와 함께 오게 되는 신경퇴행 질환, 그러니까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것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우리가 또 진단, 치료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국가연구소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일 처음 접했던 기술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요즘 좀 핫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전 처음 접하고서는 완전히 신세상이었는데 당시 도이치텔레콤하고 독일, 영국의 8개 연구소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게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형태인데 저 게임에 이제 배를 타고 북극해를 항해하면서 그냥 스마트폰에서 스와이프를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길 찾아가는,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레벨업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한 100시간 정도 하고 나면 누군가가 20년, 30년 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고위험군인지 아닌지를 병원에 가서 정밀하게 유전자 분석을 받은 것만큼이나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원리는 처음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발병하기 이전부터 그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뇌가 보여주는 몇몇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소를 기억하거나 길을 찾는 메커니즘이 일반 그 저위험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게임을 통해 가지고서는 알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새로운, 지금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한 10년 전에 새로운 영역이었고요. 작년에는 미국에서 식약처를 3상까지 통과한 최초의 디지털 치료제까지 나왔습니다. ADHD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과행동, 그다음에 집중 못하는 이러한 ADHD라고 하는 증상을 병원에 가면은 뭐 리탈린 같은 약들을 지어주는데 그런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구글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일주일에 5시간, 6시간 하게 되면은 그 게임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임상적 효과가 약 먹은 거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디지털 게임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세라피우틱스가 식약처 인정을 받고 나온 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는 그 실험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많은 종류의 어떠한 정신적인 뇌와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은 게임 같은 걸 스마트폰 기기나 게임을 통해서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한국에 2017년도에 들어와서 현대차 그룹에 취업을 했고요. 이곳에서 미래 모빌리티 개발팀, 로보틱스 팀, 혁신기술 사업팀 거쳐서 마지막에는 미래기술 전략팀장까지 하고 4년 좀 안 되게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뭐 좀 쉽게 그 상상하실 수 있게 이야기 드리면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아버님은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셨다면 이제 새로 취임하는 회장님은 어떤 미래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저희 본부에 한 200명 정도 되는 석박사들이 이제 로보틱스, 뭐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하늘을 나는 에어 모빌리티 이런 영역들을 어떤 미래 비전으로 개척하는 그 기획 전략 업무를 하는 부서였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나와가지고는 유튜버가 됐고요. 뭐 구독 좋아요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한 61만 명, 아마 좀 있으면 62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고 주로 뇌과학과 미래기술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혹시 뭐 구독 좋아요 하시는 분 있나요?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뭔가 유튜버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재작년에는 한양대 교수로 임용이 돼서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에 갔는데 사실 1년 하고 나서 사직서 내고 다시 유튜브와 강연, 이제 컨설팅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필 이 모든 게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고 이 타이밍이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 40% 삭감되던 딱 그 해다 보니까 아무리 연구하고 싶어도 이게 다른 교수님들과 밥그릇 싸움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수보다 유튜버가 수입이 좀 낮더라고요. 네, 아주 많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교수하다가 나와서 미래기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마인드 SOS라고 자살 예방,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캠페인도 세계은행 전 촌장님, 그다음에 나종호 교수님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미래탐험 공동체라고 하는 Future Explorer Society라고 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를 한 반년 전에 만들어서 실리콘밸리하고 두바이, 유럽, 한국 이렇게 연결해서 젊은 AI나 블록체인, 디지털 헬스케어 쪽의 전문가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까지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의 소개였고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소개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시대로 가게 될수록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볼 때 누군가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하지 않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TV 나온 사람이래, 유퀴즈 나온 사람이래, 뭐 유명하대, 뭐 유튜브에서 봤어 이러면은 갑자기 신뢰를 하는데 사실 아무리 자칭 타칭 전문가라 할지라도 각자의 전문 분야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알아야 아, 이 사람은 이 시점에서 아마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구나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주제가 불확실한 세대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소개였고요. 저는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뇌와 기계와 미래 기술을 아울러서 어떻게 이 세상이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게 될까가 가장 궁금했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어떤 뉴스, 기술들을 늘 찾아보고 연구하던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뇌와 인공지능, 기계를 연결하는 점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지만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변화가 지난 100년보다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잘 사는 삶이 뭘까? 뭐 저도 초등학교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잘 크고 잘 산다면 어떤 삶일까? 한 5문장 정도로 그냥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아프지 않고 초중고 잘 나와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자기만의 전문 프로페셔널을 찾아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세금 내고 탈세 안 하고 그리고 연금 받는 나이까지 직장 생활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나서 연금 받으면서 노년까지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미국이건 독일이건 일본이건 그냥 정말 크게 봤을 때 잘 사는 삶의 어떤 공식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공식이 만들어진 게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0년 전부터 이런 삶이 어떤 삶의 공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늦게 이러한 삶의 공식이 들어온 편이고 정말 이런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대략 300년쯤 전에 유럽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대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얻는 시스템은 독일의 알렉산더 폰 훔볼트 때 그 대학 개혁을 하고 행정 개혁을 하면서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몇십 년 정도 지나서 비스마르크 때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시민의 어떠한 의무, 권리 그리고 교육과 의료와 복지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모든 기업과 이제 시민들이 누리는 이런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정립되어진 게 대략 한 200~300년 전 유럽 도시화 산업화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뇌과학하고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뇌 자체만 보면요. 우리 뇌는 지난 30만 년 동안 하드웨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석기 시대에 돌도끼 들고 동굴에 200명 정도 모여 살던 사람들의 뇌의 하드웨어와 지금 우주에 인간을 쏘아 올리고 인공지능을 다루는 지금 현대 인간의 뇌가 그냥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바뀌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지식과 스킬을 가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국가와 사회적인 시스템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 안에 지식과 정보가 존재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 연결의 메커니즘이 진화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뇌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의 인간이 된 게 아니라 뇌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가 뇌와 뇌를 연결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진화가 결국은 우리의 발전을 갖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로서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뇌가 퇴화하지 않을까.
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뇌를 연결하는 방식이 바뀔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산업화 이후에 잘 사는 방식이 쭉 몇백 년 동안 이제 세계적으로 사용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지금 불확실성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일어난 여러 갈등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언저리에서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은 우리가 노동과 생산과 창작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일을 로봇이나 AI가 이제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금을 내지만 로봇이나 AI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큰 스케일로 보게 되면은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 분들이 모였지만 사실은 일부 거대 IT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들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10년은 굉장히 중요한 10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럼 일을 하고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AI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궁금해오던 주제지만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살게 될 미래 사회를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할, 그리고 새롭게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누구도 답이 없고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AI가 인간이 하는 일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미래 사회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지금부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의 관심사라는 좀 너무 장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제가 준비해온 강연으로 들어가면서 뇌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러 CEO 분들께서는 뇌를 그러면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나 진짜 궁금하다, 또는 딴지를 걸고 싶다,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아주 즐거이 이러한 그 질문 잘 받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은 중간이라도 답변해 드리고 가도 좋고요. 끝나고 나서도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강의하면 항상 이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뇌를 왜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가장 빠르게 나오는 답변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원시적인 뇌, 그러니까 정말 수억 년 전에 최초에 생겼던 뇌는 생각이라는 거는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요. 인간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뇌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진화했다기보다는 그냥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왜 뇌를 갖고 있을까? 뇌라는 게 대체 왜 생겼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살면서 뇌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 한 번은 만나보신 적 있죠? 솔직히 이렇게 뇌 없는 것처럼 보인 사람,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아무리 봐도 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뇌가 없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뇌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야 난 진짜 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요? 생각이 없다. 맞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좀 배려 없이 행동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뇌가 없어서 뇌과학 공부했지?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기도 해요. 잘 생각해 보면 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냐면, 일단 1차적으로 소통 불가. 아무리 말을 해도 100번 말해도 그냥 안 듣는다.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뇌 없다는 오해를 받고, 또 두 번째는 요지부동.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전혀 안 바뀔 거야. 나는 조금도 바뀌지 않겠다라고 전혀 변화하지 않는 누군가를 보면 약간 의심이 갈 때가 있죠. 일단 희망적인 소식은 두개골을 열었을 때 뇌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뇌과학자로서 보면은 이 뇌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뇌를 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소통 불가와 요지부동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뇌가 없는 존재들을 보게 되면요, 약간 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수억 년 동안 뇌 없이도 살아온 생명체는 많아요. 박테리아, 플랑크톤, 식물, 아메바, 단세포 다들 뇌 없이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뇌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100% 계획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유전자의 계획, DNA의 계획. 그러니까 타고난 프로그램대로 그냥 살아남으면 돼요.
저 아메바 같은 경우도 DNA가 먹고 싸고 대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먹고 쌀 일이 많으면은 생식, 자기 복제를 하도록 해주고 이 과정에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진화도 일어나면서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이고 뇌가 없지만 타고난 유전자가 내 먹이가 어딨냐, 당분 같은 게 어딨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더 먹을 게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본능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만을 가지고도 잘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뇌가 없는 모든 존재들은 이런 아메바도 변화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구가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행성이 충돌할 수도 있고 기온이 2도씨, 3도씨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 때 내가 늘 먹던 당분이 발효해서 독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 아메바는 내가 저거 먹으면 죽는데 가가지고 안 먹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못합니다. 타고난 유전자 DNA는 내가 늘 먹던 걸 먹도록 되어 있고 옆에 존재들이 다 가서 먹고 죽는 걸 봐도 나도 가서 먹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수억 년 전에 나타난 최초의 뇌는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아주 원시적이긴 한데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류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삼엽충 같은 애들도 존재하는데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동그랗게 생긴 게 눈 같은 겁니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기관, 이 꼬리, 척추 같은 게 있고 요거를 연결하는 몇 개의 신경절이 중추신경계로 진화를 하면서 최초의 뇌가 생겼죠. 근데 이 최초의 뇌가 생긴 존재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늘 먹던 거가 갑자기 도구로 변했다. 근데 내가 먹고 죽을 뻔했는데 운 좋게 살았다. 그러면은 요걸 똑바로 봐서 어떻게 생긴 걸 먹고 죽을 뻔했는지 보고 기억하고 학습해서 다시는 이거를 안 먹도록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뇌를 통해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뇌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일어난 변화를 인지하고 기억하고 학습해서 유전자가 못하는 거, 스스로의 행동을,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를 뇌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생겨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타고난, 갖고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정보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세상이 바뀌면 내가 여기에 적응해서 나 스스로의 행동과 프로그램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왜 공통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요지부동, 소통 불가일 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뇌가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뇌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했을 때 내가 나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뇌입니다. 사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정의가 하나 있는데요. MIT의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 교수는 생명체를, 라이프를 1.0, 2.0, 3.0으로 구분을 합니다. 라이프 1.0은 자기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못 바꾸는 존재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메바 같은. 그런데 뇌를 가진 존재는 내 소프트웨어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의 몸뚱아리, 내 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배운 걸 통해서 스스로의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게 라이프 2.0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라이프 3.0은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의 몸까지 바꿀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그러니까 내 반도체 칩이 너무 느린 것 같아. 내 GPU를 내가 직접 디자인하겠어. 뭐 내 로봇 팔이 너무 약한 것 같아. 로봇 팔, 로봇 다리 이러한 것들을 그 로봇을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직접 설계하고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인간은 못하는 걸 할 수 있겠죠. 자기의 몸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진화하는. 그래서 요 단계까지 가면은 라이프 3.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라이프 3.0은 지구상에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그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라이프 2.0까지는 나온 상태인데 그게 바로 뇌가 생겨나면서 내가 나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 게 뇌가 진화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뇌도 이 한계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타고나면 정보가 다 있는데 뇌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계속 새로 배워야지만,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지만 내가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고 나의 엣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나긴 진화의 과정을 보게 되면 뇌가 점점 커져가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어요. 뭐 우리가 붕어 기억력 3초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3초보다는 깁니다.
근데 정말 어떤 존재가 기억력이 3초라면 이거 먹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1, 2, 3 다시 먹고 싶다. 라고 3초 이상의 미래를 담거나 내 행동을 바꾸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담을 수 있는 용량, 일주일을 담을 수 있으면 일주일을 예측할 수 있고 한 달, 1년을 담을 수 있으면 그만큼을 내다볼 수 있게 된 게 내가 내 뇌 안에 담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의 용량이 커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뇌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은 너무 한계가 많다 보니까 뭐 어리도 그렇고 양서류 파충류 다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 알을 낳고 각각의 알에서 태어난 애들이 제각각 세상을 배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뭔가를 배운 애들이 살아남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가다가 가장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가 언제 생겼냐면요. 조류부터 포유류로 넘어가면서 사회적 뇌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전까지는 전략이 알을 많이 낳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놈이 살아남는다라고 했다면 이때부터는 소수의 새끼를 낳지만 이 새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뇌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뇌로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강아지도 그렇고요, 침팬지도 그렇고 많이 이게 똑똑한 엄마 아빠 보고 자라고 뭐 바나나도 씻어 먹고 막 이러한 행동을 보면 전에 없던 걸 배우고 다음 세대가 새로운 스킬을 가져갑니다. 근데 요 단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지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사실 지능이라는 것이 개체에서 집단지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집단지성 안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좌우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끝판왕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걸 짐작하고 이해해서 모방한 다음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직까지도 똑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와 비용을 들인다라고 하면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우월한 부분이, 인공지능은 학습시키려면은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서버도 있어야 되고 전기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뭐 GPU도 있어야 되고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인간의 경우에는 옆에 똑똑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이 사람 걸 다 가져가지는 못해도 7, 80%는 금방 흡수해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만드는 능력, 사회적 학습, 소셜 러닝이라고 부르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자, 그래서 뇌과학자 입장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사라져서는 안 되고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뇌와 뇌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다양성을 가진 어떠한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순간 생겨나게 되는 창의성과 혁신의 힘,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서 만약 우리가 골방에 틀어박혀서 내가 늘 보던 뉴스만 보고 인공지능하고만 대화하고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된다면 크게 봤을 때는 세대가 갈수록 인간이 가진 능력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오다가 더 많은 연결로 퇴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능력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뇌들과 연결되고 그 지식을 어떠한 시스템으로 품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지능이라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근데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 finding certainty in a fundamentally uncertain world, 이게 근원적으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제가 들었던 뇌과학 수업, 대학원생 때 들었던 수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 세상의 본질은 불확실함입니다. 내일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내가 하던 모든 게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인간에게는 미래를 안다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늘 불확실 속에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완벽하게 세상은 불확실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매일 매순간 자각하면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일단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쌓아나가는 걸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세상은 불확실한 게 맞는데 뇌는
학습을 통해서 이게 근데 확실한 거다.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다.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 아이템은 오래도록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실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데이터 기반으로 뇌 안에 일종의 모델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뇌 안에는 제각각 조금씩 다른 세상의 모델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나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만들어진 확실성의 모델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이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믿음과 신념 체계가 확고하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이고 이렇게 해서 난 성공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 나중에 어떤 불안장애나 공황 같은 게 올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과 실제로 갑자기 세상이 변해버려서 이게 부조화가 일어나게 될 때 받는 스트레스와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버티면서 하나의 성처럼 버티면서 가다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실제로 바뀌어버린 세상 사이의 호환성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확실성이 강했을 때 생기게 되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드문 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뇌는 어떤 거냐면은 항상 정해진 루틴대로 일하는 건 싫고 뭔가 어그러져서 내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은근히 기뻐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네. 뭔가 새롭게 엎어지고 내가 그걸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는 종류의 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여러 전문 용어가 있지만 리스크 어버시티가 낮다라고도 해서 리스크를 되게 좋아하고 도전을 좋아하고 새로운 어떤 배팅을 좋아하는 종류의 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뇌과학 쪽에서는 이러한 뇌를 연구해 보면 약간의 유전자 변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발견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도파민 수용체 일종의 변이가 있어서 도파민 D2, D5 쪽의 수용체의 변이가 있으면 굉장히 리스크를 좋아하고 좀 심하면 ADHD의 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대천재로 꼽고 실제 천재가 맞긴 한데요. 끝낸 프로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하겠다고 이제 자기 군주한테 자랑을 해놓고 완성하지 않고 갑자기 다른 군주, 이 사람보다 더 센 군주 밑으로 가가지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리고서 또 완성을 못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고 약간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종류의 뇌는 세상에 불확실성이 왔을 때 사실 즐거워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데는 되게 최적화되어 있긴 한데 일반적인 기업이나 또는 쭉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끝내는 프로젝트들이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유전적으로도 누군가는 확실성을 더 추구하고 누군가는 불확실성을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성향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잘 사는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저도 뭐 앞으로 10년 동안 100년 이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이 저게 맞나? 정말 그럴까?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1913년 세기말 여름이라고 하는 팩트에 기반한 일종의 소설처럼 나온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재밌는 이유는 200명 정도 된 유명 인사가 나와요. 1913년도에 프란츠 카프카는 어느 카페에서 누구랑 커피 마시고 있었고 슈파이처 박사는 어떤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고 그 당시에 히틀러는 스탈린은 뭘 하고 있었나. 히틀러는 20대 청년이었는데 군대 안 가려고 도피 생활을 다니면서 그림 그려서 먹고 살고 돌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1913년 비엔나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누구랑 술 마시고 누구한테 사랑 고백하고 어떻게 살았나의 얘기가 구구절절하게 200명의 유명인사의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근데 이 책이 왜 재밌냐면 1913년 여름에 유럽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황금기다.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문화가 융성하고 전 세계가 연결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마 이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노먼 에인젤이라고 하는 영국의 지식인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은 끝났다.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문화적으로 융성하는 황금기를 살고 있고 막 정말 꿈 같은 얘기들을 적어놨고 이 당시에 비엔나 살롱에서 카페를 마시던 파리 프랑스에서 살롱 문화를 즐기던 사람들은 1913년 여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황금기다. 정말 이제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그중 누구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914년 2월에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리면서 그 이후로 50년 동안 유럽이 600만 명 이상이 죽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로 빠질 거라는 거를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엄청나게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나중에 역사책에서 이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요 해 바로 전 여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전혀 보지 못했구나.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찌 보면은 1913년 못지않게 어떠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직전이지 않나 막 이런 상상들을 가끔 해봅니다. 근데 정작 어떤 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은 이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저기 뭐 양양이나 고성 같은데 서핑을 가보거나 아니면 파도 타기를 하려고 튜브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파도가 올 때 같이 파도를 타고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올라가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실감이 전혀 없습니다. 파도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 멀리 해변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와 저거 거의 쓰나미급인데 저 파도랑 같이 올라갔다가 저게 땅에 떨어지면 저 사람들 다치겠는데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정작 한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파도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고 있는가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럼 어떤 뇌를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가라고 보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1913년대 요 시대를 살았던 분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인데요. 버트란트 러셀이 영어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whole problem with the world is that fools and fanatics are always so certain of themselves and wiser people so full of doubts.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거의 모든 가장 큰 문제는 광신자들과 바보들이 항상 자기들이 완벽하게 맞다고 확신하는 반면 보다 현명한 사람들은 늘 고민에 차 있고 늘 저게 맞나? 정말 그런가? 라고 회의에 차 있을 뿐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이자 비극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지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광신도들과 뭔가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들이 광신도일 수도 있고 바보일 수도 있는데 정작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은 그냥 정말 맞나 틀리나 회의에 차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요 인용문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확신에 차 있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또는 이렇게 변한다라고 그러면 나는 광신도이거나 바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현명한 사람은 왜 행동을 하지 않는가라는 게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가설이 있다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행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읽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로 뇌의 진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로 가게 되면서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이제 리더인데 리더의 뇌가 어떠한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리더의 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내가 그냥 내 한 몸뚱아리만 간직하고 그냥 내 앞길만 가늠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늘 기본 모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리더로서 어떤 흐름을 앞서 나가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는 내가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권력이라는 것들을 획득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뇌가 바뀝니다. 근데 뇌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거나 고등학교 동창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제가 성공하더니 변했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시기도 하고 본인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정말로 변할까? 우리가 어떤 살면서 나의 지위나 위치나 권력이 올라가게 되면 뇌가 경험하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내가 정말로 변화할까? 이게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실제로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기가 변한 걸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 뇌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얘기들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이야기로 또 들어가기 이전에 뇌과학자 입장에서 뇌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안에 모델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빌드업을 하고 권력이나 리더의 역할이 어떻게 뇌를 변화시키는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할까? 사실 수백 년 전 철학자 데카르트는 뇌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건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흥미로운 게 데카르트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기록을 보면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뭐 무당이 구판을 하건 귀신을 믿건 아니면 우리가 뭐 하느님을 믿고 종교를 가지고 있건 이 영혼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개념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기대를 했겠죠. 대체 나의 영혼이라는 게 있을 때는 뇌 안에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나의 자아라는 게 있는가? 그런데 이거를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뇌 안에 어딘가 영혼이 앉아가지고 세상을 눈이라는 창문으로 보고 귀라는 어떤 스피커를 듣고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뇌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영혼이 앉아있는 하나의 자리 이런 건 없고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신호가 엄청나게 많은 그 레이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저희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거는 빛이라는 파장이 망막에 닿아서 이 망막에 닿은 빛의 신호가 화학적으로 전환이 돼서 전기 신호로 돼서 시신경을 타고 이 뒤쪽에 있는 시각중추, 후두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얼굴의 기울기, 얼굴의 모양, 색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시각중추의 제각각의 영역에 가고요. 저의 목소리는 요 마이크가 증폭시켜서 앰프 스피커로 갔다가 공기의 진동이 고막에 닿아서 고막이 떨리면 그 물리적인 진동이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이 돼서 측두엽 쪽에 있는 청각중추로 갑니다. 제가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할 때는 움직임인데 요거는 또 거울신경세포랑 소마토센서리 코텍스 운동 영역으로 가서 두정엽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그냥 장동선이라는 사람의 강연을 듣고 있을 뿐인데 하나의 총체적인 경험으로 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시각이 보내는 신호는 일로 가고 청각은 여기로 가고 움직임은 여기서 보고 그러니까 뇌 각각의 영역에서 지금 이 현재의 순간을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뇌과학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것들이 하나를 묶여서 나의 하나의 경험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좀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는 세상을 그냥 들어오는 신호로, 물리적인 신호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가 의미 있고 뭐가 동시에 들어오는가를 내가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뇌는 우주의 모든 방대한 신호들, 지식들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뭐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요거 재밌고 요거 나한테 의미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명한 뇌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의식이라는 게 언제 생겨나는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뇌 안에 의식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만 3세 이전의 기억이 대부분 없는 경우도 그 당시에도 어렸을 때도 경험이라는 건 했지만 그 당시는 언어 능력이 발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해시태그 같은 걸로 레이블로 내가 했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뇌가 꺼낼 수 있게 저장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신호들이 있지만 우리의 뇌가 기계와 다른 거는 만약 기계는 똑같은 센서, 똑같은 GPU, 똑같은 프로그램 100대의 기계가 돌아가면 동일한 퍼포먼스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인간은 일란성 쌍둥이가 완벽하게 똑같은 설계도 DNA를 갖고 있어도 전혀 다른 의식과 자아를 가진 두 명의 다른 존재로 크는 것처럼 제각각의 경험들을 우리는 100명의 사람이 경험하면은 제각각이 다른 이야기로 다른 경험과 기억으로 묶어가지고 내가 선택한 어떠한 스토리가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감각들 중에서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게 되고 세상의 모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라는 게 리더에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리더가 조직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던지는가에 따라서 내러티브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사실 대기업 다니면 맨날 새로운 조직을 열면은 비전 미션 세우고 또 그 비전 미션을 이루기 위한 어떤 뭐 신사업 조직들을 이끌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회사 나오기 전까지는 이 비전 미션을 맨날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회사 나오고 제가 개인 연구소 차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비전 미션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정확하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실행력이라는 걸 만드는데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스토리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가는 어린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주는가라고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항상 1등을 해야 돼. 넌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가야 돼. 이러한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가지고 큰 아이는 항상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로 보일 겁니다.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 존재, 경쟁해야 되는 존재. 반면에 나는 세상이라는 곳이 함께 가야 되는 곳이고 누군가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면서 우리가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자란 뇌의 경우에는 보이는 사람들이 다 협업 파트너고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라서, 똑같이 사람을 보더라도 똑같이 기회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는 내 뇌가 이 정보들을 어떻게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가라는 것이 결국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우리가 또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그래서 자기 실현성 예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모두가 불안하면은 그 불안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나타나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실제로 그것을 만든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시크릿의 법칙, 뭐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뇌가 어떠한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이 내가 믿고 있는 이야기에 따라서 보이는 거고, 그 보이는 것들이 계속 보이니까 나의 이야기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뇌가 일종의 강화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믿느냐, 내가 어떠한 이야기가 나의 내러티브가 되느냐가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안에서 경험하는 세상의 모델이라는 거는 타고난 선천적인 거에 결정이 되냐 아니면 후천적인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라고 보게 되면 이건 몇백 년 된 논쟁이지만 지금의 과학자들은 둘 사이의 인터액션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타고난 유전자와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형태로 나에게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꼽히기도 하고, 또 모든 경험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게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이 돼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피드백 루프 자체가 나라는 존재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큰 스케일에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바뀌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바꿔야 되는가라고 하면 내가 타고난 유전자를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의 변화의 파도를 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존재와 세상의 변화 사이에서 어떠한 시스템과 어떠한 루프로 이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이 둘 사이의 연결을 어떠한 시스템으로 만드는가 자체가 설계와 디자인에 있어서 더 좋은 성공적으로 가는 길이거나 아니면은 더 취약해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시스템이다. 어떠한 형태의 이러한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또 내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이제 기본으로 놓고 궁금하실 수 있는 리더인 이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할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학자가 이런 걸 연구하려면 권력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권력은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그냥 직급이 높고 지위가 높으면 그게 권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정의해보게 되면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인가라고도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지만 사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이야기하는 걸 리스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연구가 권력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로 정의를 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지위예요. 그러니까 직급.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의 정의인데, 흥미로운 게 누군가가 권력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선택권들, 얼터너티브, 내가 얼마나 많은 초이스들이 있는가가 권력이다라고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난 권력이 없는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그 선택의 옵션이 많을수록 나는 권력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거를 네트워크 구조로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연결고리가 모이는 노드가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그 서울의 봄인가요? 그 과거사를 영화로 만들었던 데를 보면 실질적인 권력자가 그 영화 초반에 나오면은 정보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정보가 통하고 있고 가장 많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별을 많이 달고 있는 사람보다 더 권력자였다라는 게 이제 영화에도 나오죠. 근데 실제로 조직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자는 어떻게 보면 내부와 외부에 가장 많은 정보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정보의 노드의 중심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권력이 나를 통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것은 이게 단순히 돈이 많은 것만이 아니라 인맥이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소셜 캐피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사회적인 캐피털 자체가 사회적인 자산, 요것 자체가 또 권력의 하나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택권이 있는가, 정보가 있는가, 인맥이 있는가, 그리고 지위가 높은가, 이 네 가지에 따라서 권력을 정의해보고, 그리고 실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권력이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약형으로 이 지속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하게 믿으면 뇌가 변하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잘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웬만하면 누군가가 아프면 어머 괜찮아 이럴 텐데, 저거 아프면 또 일 못하겠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내가 그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눈빛이 보이잖아요. 이거 코로나 때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흥미로우면은 직원은 사장님이 마스크 쓰고 와도 사장님의 눈빛만 봐도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분이 좋은지 읽어내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직원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이 눈만 보고는 표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겪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이게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사장님, 직원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을 놓고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을 나눈 다음에 마스크 쓴 상태에서 눈만 보고 눈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이러한 테스트를 했더니 흥미롭게도 권력이 올라갈수록 에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슬픈 사람이 화났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를 잘 못 읽어내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게 정말 권력자가 되면 될수록 권력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테이킹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딴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세상을 보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가 권력자가 되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역지사지를 한다는 거는 뇌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믿는 순간 뇌는 귀찮기 때문에 이걸 점점 안 하기 시작하거든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릴라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 메일은 베타 메일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별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베타 메일은 알파 메일을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뇌에서도 보이는데, 흥미로운 건 이건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은 지금도 이제 원탁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컵이 이쪽에 있나 어떤 게 보이나 어떤 물건이 어느 방향으로 보이는가를 빠르게 스피드 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나,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나,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하게 되면은 되게 흥미롭게도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게 이쪽인가 저쪽인가 상대방의 입장에 상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권력이 없는 사람은 사장님 입장에서 컵이 어느 쪽에 있고 물이 어디에 있는지가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역지사지가 되면서 보인다.
라고 하는 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에이, 나는 안 그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권력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경향성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스스로 몰라요. 아, 나 공감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우리 직원들 마음을 잘 알아주는데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이러한 것들은 가끔가다 어떠한 뭐 성추문이라든지 또는 갑질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드러나는 이유가 사실 많은 경우가 막 의도하고 나쁘게 했다기보다는 그게 왜 문제지?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 경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게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인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어떠한 것들이 이제 뭐 갑질이냐 또는 성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타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피하는 게, 이거는 제가 독일하고 미국에서 받았던 교육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살 좀 빼 이러면 이건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는데, 오늘 예쁘다 이러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둘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타고난 외모 자체에 대해서는 좋건 나쁘건 커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는 불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보기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게 뭐 패션을 보는 센스가 탁월하네,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션 센스는 스킬이고 내가 기를 수 있는 거고 타고난 것들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행동 같은 것들을 칭찬하는 것들은 괜찮을 수가 있으나, 이제 타고나서 바꾸지 못하는 거는 좋은 방향이건 안 좋은 방향이건 되게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리더가 돼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왜 스스로는 그걸 모를까요? 그거는 권력자가 되면은 사실 올라가는 능력이 하나가 있어서 약간 상쇄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인터퍼스널 다이나믹 센시티비티라고 해서 인간관계를 읽어내는 능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데 누구한테 일 시켜야 잘하나, 그 다음에 요 중에서 누구한테 소문을 퍼뜨려야 소문이 잘 퍼지나, 누가 어떠한 종류의 그 스킬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다르게 말하면 약간의 정치적인 마인드죠.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직급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권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관계도가 보이질 않아요. 누구랑 친하고 어떻게 말해야 소문이 돌고 누가 쓸모있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다가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돼서 권력자가 되면 이 인간관계가 쫙 보이기 시작하면서 요 관계는 이렇게 이용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쓸모가 있고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복잡 미묘하면서 계속 변하는 다이나믹스를 읽어내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내 공감 능력이 올라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인간관계의 쓸모를 읽어내거나 인간관계들 사이의 관계도를 읽어내는 능력은 권력자가 올라가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일어나는 일들은 뭘까?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가 변합니다. 요거는 어떠한 형태로 실험을 했었냐면은, 이게 기업 같은 데 보면 어세스먼트 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취업할 때,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 사람들이 다양한 스킬들을 테스트 보게 되는데, 자, 이런 데서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을 사장님부터 뭐 말단 직원까지 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사악한 테스트를 합니다. 실험자가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시험 문제를 내주고 나가면서 우연히 까먹고 나간 것처럼, 잊어버리고 나간 것처럼 답안지를 교탁 위에 놓고 나가요. 물론 카메라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시험을 잘 보려고 몰래 이 감독관이 놓고 간 답안지를 쓱 보고 컨닝해가지고 답을 쓰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권력에 의한 상관관계가 나온 거예요. 직급이 높을수록 이거를 치팅을 해가지고 답을 보는 빈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이제 말단 직원이다, 오히려 컨닝을 안 해요. 저거 괜히 봤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거 봤다가 나중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줄 알고라고 이거를 보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그 최상위,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끔 많이 보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있으면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아니 그 시험 문제 풀려고 그랬는데 그 답안지가 아무리 누워 있어도 보고 푸시면 어떻습니까? 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몰라서 봤을 것 같아.
내가 알고 내가 답을 아는 거 내가 맞나 틀리나 확인하려고 본 거지. 내가 그거 모르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실력으로 올라온 사람이야. 내가 그거 몰라서 본 게 아니라고 오히려 봐놓고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되게 당당해요. 나는 그걸 봐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알고 있던 거고 그걸 봤건 안 봤건 똑같이 문제는 잘 맞췄을 거다라고 이제 되게 당당하게 답하던 케이스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권력이 없는 사람은 보일 수가 없는 행동이죠. 보통 제가 순간에 유혹을 못 이겨서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 내가 그거 본 게 뭐 어떻다고 그래요 라고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 사람들에게 대부분 생겨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괜찮아라고 하는 윤리적 잣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급, 능력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 변한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도덕적인 모럴 리스크가 내가 위치가 올라가고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갈수록 위험성이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수양, 늘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는 걸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흥미로운 변화는 이 뇌 안의 시스템이 누군가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안 알고 있고의 차이와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차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단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요 두 능력이 별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시험을 보라고 그래서 100점을 맞건 50점을 맞건 이 사람의 메타인지 능력은 뭘로 결정이 되냐면 시험을 보고 나서 몇 점 맞은 것 같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를 50점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반땡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메타인지 능력 그 부분이 되게 높은 거고 누군가가 50점밖에 안 맞았는데 저 분명히 다 맞았을 거예요. 이러면은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거를 이제 보통 학자들이 테스트를 할 때 문제를 내고 당신은 얼마의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가 맞다라고 틀리다라고 맞춘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컨피던스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확신의 테스트.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IQ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 테스트를 하면은 내가 권력을 가지건 가지지 않건 의외로 내 능력이나 스킬 자체가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가진 걸 가지고서는 이제 다른 종류의 어떤 사회적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리더의 포지션까지 가는데 흥미롭게도 변하는 거는 내가 문제를 몇 점 맞추는 안 한다라고 믿는 그 컨피던스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권력을 얻기 전에는 어떤 전략을 검토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야 될 때 이게 맞나 틀리나라는 거 하는 걸 늘 돌아보면서 메타인지를 하면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순간 이후에는 내가 하는 건 맞는 거야.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는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 올라가게 된다. 근데 이것 역시도 본인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동주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큰 조직에 있어 봤으니까 여러 보스님들을 모셔봤는데, 사장님이 바뀔 때마다 항상 모든 걸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은 그 조직에 있었던 전에 했던 어떤 혁신팀, 어떤 이런 거 다 일단 바꾸고 시작을 해야 되는 행동주의가 많죠. 근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게 좋은 시스템도 있고 어떤 것들은 고쳐야 되는 시스템도 있는데 내가 새로 후임자로 왔을 때 모든 걸 항상 바꿔야 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권력의 포지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연구해서 좀 아쉬운 거는 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을 나눠서 연구를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행동주의는 사장님은 늘어나는데 부사장님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조금 해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내가 권력자가 되는 순간 내가 맞다라는 자기 확신은 올라가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주의가 올라가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돌아보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체스라고 하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체스의 가장 오래된 몇백 년 된 우리나라 수학책을 치면 수학의 정석 같은 그 체스 교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본에서는 모든 전략의 기본을 딱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을 하거나 내 게임을 시작할 때 얼마나 빠르게 내 군세를
포지션으로 가져가는가.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발달을 얼마나 빨리 시키는가의 스피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내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가. 라고 하는 위치의 선점.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피드가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세.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임의 전략은 이 셋들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업에 대입해봐도 재밌더라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살아남으려면은 아주 많은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총알이 많다. 이러면 이제 군세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빠른 투자금을 다 받고 군세를 늘리기 이전에 굉장히 빠르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는 스피드, 이 스피드도 경쟁력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해자라고 부르는 특정 전략적 위치에 있으면은 그냥 시간이 갈수록 내가 벌어들이게 되는 거, 기회가 더 많이 오게 되는 전략적인 위치에 잘 포지셔닝을 한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스피드를 희생해서라도 전략적 위치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전략적 위치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스피드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둘을 희생해서 군세를 가져가거나, 이러한 형태의 이제 세 가지의 트레이드 오프가 전략의 기본이라고 하는 요 체스의 이제 정석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 시점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프로액티비티 행동주의를 보게 되면, 체스를 둘 때 대부분 망하는 무브를 두는 사람들이 어떤 무브를 두냐면, 내 말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번 무브에서 안 움직이기 위한 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하면서 움직이면 좋은 위치에,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사실은 무너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게임을 잃게 되는, 게임을 그러니까 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리더의 입장에 있어서 중요한 때 행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행동주의는 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책도 되게 재밌어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이제 행복연구센터의 데커 켈트너 교수님이라는 분이 썼던 책인데, 권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책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에서 한 가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직이 지금 되게 무기력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메가리가 없고 무기력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이 선한 권력자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못된 형태로 억압을 하거나 억울함을 만들거나 누군가 사람들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방향으로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게, 어떠한 사회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마어마한 무력감을 가지게 되는, 무력감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무력감을 극복하고 뭔가 좀 사람들이 혁신을 위한, 그래서 좀 빠릿빠릿하게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바로 파워 투 더 피플,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을 나눠줘서 누군가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도록, 누군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늘려주도록, 그래서 실험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아, 그런 실험은 하는 게 좋아 라고 엠파워먼트를, 그러니까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권력을 나눠줘야 사실은 어떠한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반대로 내가 어떠한 리더의 입장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하고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 라는 형태로 가게 될 경우에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되게 무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메가리 없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충분한 권력 이양이나 자율권이나 선택권을 주지 못한 행동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국가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한 국민들이 굉장히 뭐 투표율도 저조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독재 국가나 정치 시스템이 안 좋을 때 국민들이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다수의 환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리더로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MIT 미디어 랩에서 했던 연구 하나의 그래프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뭐 한 14명이 있는 팀원이 14명 있는 하나의 팀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요 팀이 지금 MT 또는 워케이션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늘색은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물어보면, 자, 우리 팀은 워케이션을 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맞나요?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맞나요? 11대 3으로
다수결이 당연히 산으로 가는 것처럼 나올 것 같죠. 근데 많은 경우에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 때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냐면요. 한 명 한 명에게 독립적인 투표를 해가지고 자, 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지 투표하세요 라고 받아보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보통 팀에서 의사결정할 때 다 이렇게 투표해서 하시나요? 독립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손 들라고도 하고 보통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자, 우리 팀은 산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바다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 산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나요? 바다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나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명 한 명이 판단을 내릴 때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나?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나? 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샘플로 놓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요 팀에서는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 3명, 파랑이들이 인싸예요. 왜냐하면 친구가 많아요. 저 연결고리 하나하나가 친구의 숫자입니다. 반면에 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맨날 이제 혼자 등산 즐겨서 그런지 몰라도 친구가 3명을 안 넘습니다. 2, 3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자, 우리 팀은 산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바다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을 때 한 명 한 명의 입장을 보게 되면 대략 이렇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 중에는 누가 많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네 생각하겠지만 이게 의외로 친구 중에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았던 애들은 나는 친구가 2명인데 둘 다 바다로 가고 싶어 하네? 나는 친구가 셋인데 셋이 다 바다로 가고 싶어 하네?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은 질문이고 다수결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취합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정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1명이 산에 가고 싶어 했는데 자, 우리 팀은 산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바다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물어보면은 결과는 바다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11명이 믿고 있는 거죠. 이거를 다수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수의 환상. 요게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몇 년 동안 일했잖아요.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 한동안 나온 자동차들, 새로 출시된 자동차 라인업들이 되게 인기가 없고 잘 안 팔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의사결정이 어땠냐면 딱 이런 식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임원들하고 이제 하이레벨 몇 명만 모아서 자동차 품평을 하면서 이제 나온 마지막 차들이 있으면은, 자, 이 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특정 임원진에서 골랐던 이 차가 잘 팔릴 것 같대라고 봤던 차가 실제로 시장에 내놨을 때 시장의 다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소수의 사람의 의견만 대변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일종의 다수의 환상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정반대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여러분이 잘 팔리게 되고 또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만큼 잘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이제 샘플들을 내고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고 설문을 통해서 구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의 의사결정에 특히나 이제 SNS가 발달하고 지금처럼 이 온라인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다수의 환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떤 뉴스를 보거나 어떤 친구들이 추천되거나 어떤 광고를 보거나 내가 일상 속에서 내 스마트폰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가가 이미 이런 형태로 실제 다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뇌의 맞춤형으로 다수의 환상을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내 뇌는 그 정보를 많이 보니까 그게 일종의 세상의 모델처럼 돼서 정말 이걸 하면 잘 되겠네, 이게 좋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도 저런 다수의 환상에 취약하지만 지금 현재 알고리즘이 실제 다수가 아닌 환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 60만 유튜버인데 어떤 영상을 올리면 늘 댓글들이 많이 붙어요. 근데 실제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내 전체 구독자의 5%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들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판단의 기본은 제가 읽은 댓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100%의 제 구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일부가 보여준 댓글을 가지고 내 뇌 안에서 세계관이 형성되고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다음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 다수의 환상을 깨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 앞으로의 세상에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얼굴로 보고 얘기해보고 누군가를 알 일은 훨씬 드물어요. 온라인으로 오게 되는 카톡이나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AI가 큐레이션을 하고 AI가 골라준 정보들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일종의 AI라는 거울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거울이 일그러진 거울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 의사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AI 닥터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인간 의사를 신뢰한다고 하겠지만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날까? 누가 더 아는 게 많을까? 누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까?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는 의사고시 본 지 한참 됐을 수도 있고 자기 분과의 그 과목만 잘 볼 줄 알고 또 뭐 최신 논문들을 다 읽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 의사보다는 알고 있는 것, 뭐 실력은 AI 닥터가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의료 데이터 중에 대부분은 전 세계의 인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인, 남성, 백인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데이터보다 어른의 데이터가 많고 다른 어느 인종보다 코케이션 백인, 유럽, 미국의 백인 데이터가 많고 여성보다 남성의 데이터가 과반 이상 많습니다. 3분의 2 가까이. 그 얘기는 AI 닥터라고 모든 과목을 다 진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 소녀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어린 여자아이다 이러면은 AI 닥터는 나를 진단하는 것을 인간 성인, 그러니까 백인 성인 남성 기준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I가 절대적인 답과 어떤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챗GPT한테 물어볼 때 저 동해바다에 우리가 사랑하는 노래도 만든 섬, 독도섬, 저게 무슨 섬이야 물어보면은 아마 영문으로 입력된 데이터의 양이 다케시마, 재팬시가 많으면 일본의 다케시마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팩트로 저 섬은 다케시마야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번 정권에서 소버린 AI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우리의 데이터 주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배후에는 지금과 같은 AI 시대의 불균형을 우리가 어떠한 외무 정치적인 로비를 통해서라도 극복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AI가 주는 모든 정보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더 잘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편향된 기울어진 운동장, 세상의 차별과 편향을 더 증폭시켜서 보여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다수의 환상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기에만 기반해가지고 보면 안 되고 저는 다른 형태로 실제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르게 받기 위한 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그래프를 통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공부하고 학습하다 보면은 뇌 안에 우리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는 게 생기죠. 요거를 know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근데 사람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고 있는 게 늘어나는 속도보다 내가 알고 있는 모르는 게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보통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어느 과목이건 석사 졸업 때쯤에 자신감이 제일 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과학도요. 저도 사실 뭐 이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학사 때는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대학원 석사 정도 졸업하면은 뭔가 많이 공부한 것 같고 와 뇌과학 재밌다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되게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장동선 나오라고 그래, 정재승 나오라고 그래. 나도 다 아는 거거든. 나도 이 과목 다 공부했어 이러면서 되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박사도 하고 포닥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10년, 20년 더 연구하면 어디 가서 전문가 뭐 인정은 해주지만 제 스스로는 알고 있죠. 저는 인생의 5, 6년을 우주의 티끌먼지만큼 조그만 한 영역을 갈아 넣어가지고 내 전문 영역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이걸로 학위를 땄을 뿐이지 내가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진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지적 겸손함이 있느냐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의 역량을 결정짓는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뭐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법원장님하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지방법원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법원장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판사로 초임으로 왔을 때는 그냥 되게 정의로운 결정을 잘 내릴 줄 알았대요. 뿌듯하게. 근데 이제 한 20년 지나서 법원장이 되고 나니까 판결을 내릴 때마다 괴롭대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이런가? 내가 정말 제대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나라는 게 고민이 경력이 쌓일수록 커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모르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흥미로운 게요. AI가 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만으로 가르쳐 준 것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학습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추론까지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걸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모르는 것까지도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많거든요. 내가 커피에 대해서 와인에 대해서 뇌과학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내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는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물어보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는 내 세상 안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걸 어떻게 알게 될까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소믈리에가 바리스타 공부를 자격증을 딴 친구가 나를 커피의 세계, 와인의 세계에 인도를 하면 와 이런 세상이 있었네. 내가 모르던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던 세상이 조금 깨지면서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안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나의 생존 확률을 낮추는 일인데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내 뇌의 그릇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힌다라는 거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씩 깨가면서 내가 넓혀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저는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안에서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AI를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빠르게 공부하고 실력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걸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나랑 조금 다르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인삭하고 패삭하고 손절하고 저 사람이랑은 말 자체를 섞기 싫다라고 아예 그냥 인간관계를 끊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유행처럼 됐고요. 반면에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부터 못 얻는 거를 야 AI 재밌다 내 모르는 걸 좀 알려줘봐 나한테 이것도 알려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고 줘봐 라는 형태로 AI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올해 4월에 이제 나온 데 흥미로운 그래프가 있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AI를 챗GPT를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주로 탑5 물어보던 게 뭐 좀 찾아줘봐. 이거 답이 뭐야? 내 텍스트 좀 에디팅 해봐. 아이디어 좀 내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딱 1년밖에 안 지났는데 2025년 초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서비스 1번은 동반자 서비스, 치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안 얘기하던 것들을 그냥 이 챗GPT랑 뭐 거의 심리 상담사랑 얘기하듯이 모든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대상이 됐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CEO,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인생 선배님들은 잘 공감하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제 나이 기점으로 40대 밑으로 40대, 30대, 20대는 많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떤 정말 가장 친한 친구랑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AI랑 동반자 서비스처럼 얘기하는 비율이 아주 높아졌어요. 이거는 어떤 거랑 같이 가냐면은 19세랑 39세 사이의 청년들 대상으로 최근에 있었던 통계가 나왔는데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내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털어놓은 적이 없다라고 답한 청년이 10명 중 7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로 만나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도 하고 이러지만 내 정말 속마음으로 어떤 힘든 얘기나 내 속마음을 단 한 사람에게조차 한 달 동안 한 적이 없다가 10명 중 7명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외로운 세대입니다.
사실은 제가 선배님 세대라고 했던 게 제 선배님 세대는 출산율 6 찍었던 적도 있고 특히 뭐 개띠의 해는 되게 많이 태어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 사람들이 함께하던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지금의 30대, 20대로 넘어가면서는 이 외로움이라든지 이 정말 연결되는 것들이 특히 코로나19 지나고 또 되게 많이 온라인으로 인간관계가 바뀌면서 이러한 것들이 극심해졌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내 모든 것들을 동반자처럼 AI에게 맡기거나 심지어는 정신과 안 가고 치료도 AI로 받거나 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챗GPT 쓰는 용도 1위로 올라갔다가 있고요. 근데 2위, 3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도 좀 깹니다. 2위는 뭐냐면 내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 것 같은데 내 삶 좀 정리해줘. Organize my life라고 물어보는 얘가 많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 삶에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데 내 삶의 의미와 목적 좀 찾아줘. Find the purpose of my life라고 물어봤던 질문이 세 번째로 많았다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의 삶,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존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극을 받고 여러 사람들의 인풋을 통해 가지고 나라는 존재의 세상을 넓혀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혼자 앉아서 AI랑 대화하면서 내 삶의 목표 좀 찾아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 그리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삶을 정리해줘. 그리고 내 삶의 제일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 돼줘. 이 모든 것들을 AI랑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이게 반대로 일어나는 일이죠. 저는 이러한 부분은 인간이랑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나 스킬을 빠르게 늘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모르는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영역은 AI를 통해서 넓혀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리더로서 또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안 좋은 리더의 케이스 또는 안 좋은 아버지의 케이스를 꼽히는 분이 바로 이 그림들을 그린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정말 뭐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했던 화가로도 유명한데요. 피카소가 자식 농사는 진짜 못 지었어요. 피카소의 아들도 그리고 손자도 이 그림 그리는 일에 도전을 했는데 나중에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성인으로 컸어요. 그리고 실력도 아버지를 못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분석하는 하나의 그 가설이 있는데 이런 거였던 거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뛰어난 화가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뛰어난 화가니까 아들이 붓을 잡는 거 하나하나 그림 그리는 거 하나하나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니네 아빠가 이렇게 제일 잘하는데 아빠 말 들어! 이러면서 이제 그림 그리는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심각하게 통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아버지 말대로만 해야 되는 형태로 자식이 안 되니까 너 이 멍청한 놈 너는 안 된다. 손자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손자를 데리고 했는데 둘 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하고 우울증 심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되게 잘 못 큰 어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리더라도 사실은 자식이나 손자가 혼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실패하고 좀 안 돼 보고 잘못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사실은 클 수가 있는데 뛰어난 선생님이 있다고 아버지가 있다고 다 가르쳐 준다라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특히 성공한 CEO의 경우 그리고 성공한 기업 리더의 경우가 이 모든 노하우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또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기업을 창업했던 회장님, 창업을 했던 리더만큼 잘된 아들의 숫자가 이 역사 속에 별로 없어요. 이것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이제 파블로 피카소를 얘기하던 책에 같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성공이 자식의 독이 됐다라고 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잘했으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하면 잘 돼. 이게 좋은 거야. 아빠 말 들어. 아빠가 잘 됐잖니. 아빠 하라는 대로 해. 근데 문제는 자식이 실패하고 스스로가 도전하고 뭔가 이러한 것들을 일찍부터 인정해주면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거를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피카소의 예처럼 이러한 리더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진양성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힘들지 나만큼 잘 되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케이스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된 케이스, 요 얘기하면서 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요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직에서 신사업 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프로젝트 해야 되니까 창의성을 길러야지 막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또 창의성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나친 통제가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경쟁을 통해서 창의와 혁신을 기르는 것 역시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예로 드는 실험 중에 하나가 슈퍼치킨 실험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슈퍼치킨 실험은 사실은 생물학자 윌리엄 모이르라는 분이 퍼주 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이에요. 어떤 형태로 실험을 했냐면 닭장, 여러 개의 닭장이 있으면 각각의 닭장에서 알을 제일 잘 낳는 암탉을 골라서 유전자를 채취하고 알을 잘 낳는 유전자가 뭘까, 생산성이 높은 유전자가 뭘까 해서 각각의 닭장에서 암탉을 고른 다음에 얘네 중에 제일 알을 잘 낳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발시켜가지고 슈퍼닭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슈퍼닭. 근데 이 실험은 진짜 역사 속에 남는 대실패 실험이 됩니다. 대실패 실험이 되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게 슈퍼닭들을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닭장 속에 이제 닭들이 누가 한 닭장에서 알을 제일 잘 낳냐라고 보면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애들이 알을 잘 낳아요. 만약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졸 분비 때문에 알을 잘 못 낳습니다. 그래서 제일 알을 잘 낳는 상대평가로 1등 닭을 골랐더니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뭐냐면 지 혼자 알을 많이 잘 낳는 능력이 아니라 딴 닭들에게는 이빠이 스트레스를 주면서 나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닭. 그러니까 약간 소시오패스 닭 같은 거죠. 남들은 내가 잘 괴롭혀. 근데 나는 아무리 괴롭혀도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닭은 딴 닭들을 막 쪼면서 스트레스를 주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알을 못 낳고 나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쪼는 입장에서 나는 알을 혼자 잘 낳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모아놓고 나니까 어떤 닭이 나왔냐면 알 잘 낳는 닭이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슈퍼 사이코패스 닭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치킨 실험이 완전히 엇나간 실험인데 아까 말했던 테레사 아마빌리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조직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생산성 혁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 좋으면서 길러줄 수 있고 후진 양성할 수 있고 굉장히 품을 수 있는 리더가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슈퍼닭들만 리더로 올려보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알을 낳아야 되는 애들의 생산성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팀에서 성과가 잘 나오냐, 반대의 케이스, 잘 나온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것도 MIT 미디어 랩의 이제 알렉스 펜틀란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연구를 많이 했고 또 구글에서도 이제 연구를 했는데 보통 팀에서는 한 명의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원들 사이의 사이가 좋은, 그래서 얘랑은 골프 치고 얘랑 커피 마시고 다양한 연결이 있는 팀이 혁신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구글의 최고 혁신 책임자인 이제 프레드릭 페어트 박사도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서 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카소 얘기가 안 좋은 케이스였다면 루벤스가 역사상 모든 걸 다 가진 최고의 화가로 꼽힙니다. 여러분 아마 프란다스의 개 기억하실 거예요. 그 프란다스의 개에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그림이 루벤스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근데 루벤스는 외교관도 하고 귀족도 하고 자기만의 어마어마한 성을 가지고 파티도 하고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생산성은 최고였어요. 자, 이 루벤스의 비결이 뭐였을까? 루벤스는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냐면요. 협업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 구도를 딱 짜주면은 누드 잘 그리는 애, 동물 잘 그리는 애, 나무 잘 그리는 애, 그 다음에 또 최고로 장미나 과일 잘 그리는 애, 이래서 화가들을 리크루팅 하다가 보통은 이제 1년에 작품 하나 나올 법한데 루벤스는 막 10개씩 내는 게 이 사람들을 다 넣어서 협업해서 너는 장미 그려, 너는 지금 몸 그려, 너는 이거 그려 라고선 딱 준 다음에 전체 팔리는 건 루벤스 표로 팔리는 거죠. 근데 루벤스 표로 자기 이름으로만 판이 아니에요. 굉장히 페어하게 모든 화가들의 이름도 다 실어주고 수익도 분배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서는 팔았는데 요게 롱런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후진들도 클 수 있게 해주면서 계속해가지고 생산성이 잘 나오는 되게 협업의 공장 같은 좋은 케이스로 꼽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조직에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서로 사이의 협업, 연결,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구글의 최고 혁신 책임자인 프레드릭 페어트인데 저랑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인데 구글에서 13년 동안 최고 혁신 책임자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들었던 그 연구들, 뭐
20%의 시간은 그냥 회사 일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 라고 하는 요 20%의 시간 동안에 80% 혁신이 나왔다. 요거 제도를 만들었던 것도 이 친구고, 그 다음에 구글에 들어가서 어떤 걸 바꿨냐 하면은 내부의 워크숍이나 토론 문화에서 한 가지를 금지시켰어요. 바로 뭐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누군가 내면 에이 그거 안 돼 라고 한 사람이 꼭 있잖아요. No but. 이걸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는 no but은 절대로 쓰면 안 되고 이거는 금기어고 무조건 받아줘서 yes로 받아준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나만의 아이디어를 하나 더 얹어. end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내부 구성원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부터 만족도가 높진 않았어요. 자, 이제 아이디어 회의 해봅시다. 이렇게 모이면은 누군가가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비판하면 안 되니까 아주 창의적이시네요. 아주 창의적입니다. 하고서는 받아준 다음에 나도 아이디어를 하나 보태요. 근데 이제 황당한 아이디어 받아서 더 황당한 걸 보태니까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또 어이가 없는 거죠. 오늘 분위기 좋네요. 저도 하나 더 뭐 얹어보면 하면서 이제 여기 또 얻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황당한 얘기에 막 자유롭게 넣었는데 이게 얘기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재밌으면 다 하나씩 얹어가다 보면 이게 한 5바퀴, 6바퀴 돌고 오면 의외로 갑자기 되게 쓸모있는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가 같이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한 사람 보고 내라고 했다면 아이디어가 같이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한 사람 보고 내라고 했다면 안 나왔을 게 한 사람 가지고 있던 제일 좋은 스킬은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러면서 집현전의 학자들, 뭐 장영실 되게 많은 사람들을 품고 되게 똑똑한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능력이 좋았다라고 보이는 거죠. 사실은 요 구글에서의 예스 앤드 방법론이랑 되게 비슷한 게 나영석 PD가 방송 만드는 방식 같습니다. 제가 알쓸신잡 시즌2를 10회를 같이 떴잖아요. 한 화를 찍는데 한 16시간 걸립니다. 야, 더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밤 2시까지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하면은 보통은 방송을 하는 게 대본 딱 주고 이 얘기 합시다라고선 그 재밌을 것 같은 거 작가가 골라주면 그 파트를 툭 치고 내가 하고 여기가 하고 건축가는 이 얘기하고 뇌과학자는 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정해진 구도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나영석 PD 방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해본 사람은 아는데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 14시간씩 떠들면서 이거를 10화 찍으려면 컨텐츠도 많아야 되고 서로 친밀도도 있어야 되고 이 케미가 좋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할 때부터 연예인들이 악명이 높았다라고 그래요. 강호동 정도 체력은 돼야지만 1박 2일을 버티는 거고 안 그러면 이거 한 시즌 하고 나면은 나영석이랑 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길게 찍어요. 근데 이 과정 동안 모두의 아이디어가 다 나올 수 있도록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의 다른 방송은 자르고 자기 파트만 치자 이러면은 여기는 진짜 찐으로 뭐 유시민 선생님이 길게 얘기를 하면은 유현준 건축가가 또 길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뇌과학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대요라고 이게 쭉 도는데 사실은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 부딪히는 파트들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에선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면서 돌고 나면은 마지막에 다른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나영석 PD 방송 중에 재미가 없었던 방송이 거의 없었던 것도 이러한 형태로 모두가 서로를 받아주는 문화가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요. 이분은 노벨상 2개나 받았던 화학자 라이너스 펄링인데 사실은 DNA 나선 구조도 이분이 제일 먼저 발견했었기 때문에 그때 정치적으로 이제 평화운동 해가지고 학회에 못 가지만 않았더라면 노벨상을 3번이나 받을 뻔한 분으로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자유롭게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중에는 쓸데없는 것도 많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던지다 보면 그중에 진짜 뛰어난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리더로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리더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는가라고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제가 자주 예로 드는데 벼룩을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냐면은 이거는 어항 속에 넣고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하룻밤. 근데 벼룩의 하룻밤은 인간의 시간으로 치면 몇 년이니까 하룻밤만 닫아 놓으면 자기 몸에 100배 이상 뛰는 애가 딱 저 뚜껑 있는데 뛰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통이 부딪히면서 그냥 빡 아프면은 이게 정말 막 너무 아프니까 딱 하룻밤만 저렇게 얹어 놓으면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뚜껑 있던 데까지만 뜁니다. 맞춰지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 이상으로 안 뛰는 거예요. 하룻밤 동안. 코끼리도 비슷하게 길들입니다. 새끼 코끼리 때 데려가다가 막 엄마 울부짖으면서 코끼리가 발버둥을 치는데 저렇게 밧줄로 다리를 묶어두고 괴로워하면서 발버둥을 한 일주일 치고 나면은 어른 코끼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허접한 밧줄 하나만 묶어놔도 절대 안 도망갑니다. 코끼리 뇌 안에서는 밧줄 나는 못 가. 나는 도망치려고 그러면 아파. 이게 아예 각인이 돼버려가지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에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돼버리는 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근데 저는 이 케이스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 학습된 무기력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미국, 중국만큼 할 수 없는 이유, 나는 뭐 지방 출신이니까 흑수저니까 뭐 나는 이러니까라고 내가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많은 이유는 우리가 맞아가면서 크고 아픈 일도 많이 겪었고 배신도 당해봤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아팠던 기억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뇌 안에서의 우리의 혁신과 창의성을 묶는 일종의 밧줄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직원들의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뭐가 아팠길래 나는 내 스스로에게 밧줄을 묶고 있는 걸까? 내가 묶고 있는 마음의 밧줄이 뭘까? 이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학습된 무기력만 우리가 극복을 해도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은 능력이 있다. 이게 시드니 대학교의 뇌과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뇌 안에 창의적 능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창의성이 있나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브레이크를 풀 수 있을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연결해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팀워크가 잘 될 때 내 브레이크가 풀리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고 마음의 밧줄이 무언가를 깨달은 다음에 한번 해보지 뭐라고 하는 마인드가 될 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마인드셋은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는 뇌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안 된다라는 생각, 기존의 경험, 내가 알고 있던 걸 기반으로 뇌는 자꾸 보수적으로 안 된다라는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들이 바뀌는 건 결국 행동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밧줄을 풀면서 우리가 시도를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변화하고 또 세상에 적응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 장동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